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직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부터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영업이 밤 10시까지 연장되고 PC방과 대형마트 등은 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영업 제한이 모두 풀린 부산에선 미뤄졌던 해운대 빛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성교육 실습이라는 제목의 아동 성착취물을 올렸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해외 IP를 경유해 추적을 피했는데 경찰은 구글 측의 도움을 받아 석 달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 다영 쌍둥이 선수가 학교 폭력 논란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에 이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배구협회는 부적절한 행동을 일벌백계 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원작자이자 통일운동가인 백기환 선생이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진보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여파로 달걀 한 판 값이 7,500원에서 내려오질 않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는 일회용 컵 퇴출을 화두로 제시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문제점을 잘 알기에 플라스틱을 쓰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에겐 불가능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가 내년 6월부터는 카페나 제과점에서 음료를 시킬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과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했던 바로 그 제도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적용 대상이 모든 가게가 아니라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업체만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율입니다. 애물단지가 된 일회용 컵 쓰레기 줄이겠다면서 예외를 둔다? 정부의 의도가 뭔지 좀 헷갈립니다.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구체적 접종 계획과 접종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첫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접종 대상은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로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 먼저 이권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협상을 통해 확보한 백신 75만 명분이 오는 24일부터 공급됩니다. 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물량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65세 미만 27만 명이 첫 접종 대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2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 요양병원 종사자가 1호 접종 대상자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만 명이 3월 8일부터 백신을 맞게 되고 119 구급대와 역학조사, 검역요원에 대해서도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옵니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종사자 등 5만 명에게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분기에 모두 76만 명이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코백스를 통해 1분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만 명분을 더 들여올 예정이어서 1분기 전체 백신 도입 물량은 99만 명분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결국 백신 접종에서 일단 제외된 거죠. 하긴 65세 미만만 맞게 하겠다는 국가가 많고 아예 전 국민에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지 않겠다는 스위스도 있으니 불안하긴 했을 겁니다. 결국 가장 시급하게 맞아야 하는 65세 이상은 일러야 4월에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듯하고 수도권 의료진의 화이자 백신도 공급이 늦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놓고 논란이 컸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약처는 의사 판단하에 65세 이상 접종을 허용했지만 결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37만 7천 명은 빨라야 4월쯤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임상자료 확보에 차질을 빚거나 효능 논란이 계속되면 접종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도입이 늦춰지면서 의료진 접종도 다음 달 초 이후에나 이뤄질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과 순서가 바뀌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11월 집단 면역 계획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지배종이 되면 백신 접종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백신 공급 차질과 효능 논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집단 면역을 위한 국내 백신 접종은 험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1분기 백신 공급 일정이 공개되면서 누가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접종 대상자 누굴까요? 정해졌습니까? 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요양병원 관계자 중에 65세 미만이 가장 먼저 맞게 되는데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종사자,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봐도 간호사들이 가장 먼저 맞고 있어서 네, 예. 우리나라도 이 사례를 참조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우리도 다 방송이 되겠네요. 네. 접종 일정,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우선 이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65세 미만 27만 2천 명이 대상으로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병원 내에서 자체 접종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는 요양시설은 의료진이 방문해서 접종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 접종자가 직접 찾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들 접종 대상자 확정은 2월 19일이고 배송과 방문 일정 조율은 25일까지입니다. 19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네. 그다음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럼 언제 접종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의 종사자분들인데 35만 4천 명에 해당합니다. 네, 이달 28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들이죠. 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등 7만 8천 명인데 23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3월 중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애초에 이들은 37만 7천 명에 달하는 요양시설 65세 이상 고령자, 이분들 다음에 접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 고령자분들에 대한 접종 일정이 지금 불확실하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4월에나 시작될 예정이고 아스트라제네카나 또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65세 이상을 이번에 안 맞추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를 피하려고 하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신을 맞춘다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미국에서 65세 이상 임상시험 결과를 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자분들한테도 맞출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나오면 맞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수도권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는다고 했잖아요. 화이자 백신으로 맞는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언제 맞게 됩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상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당국이 발표했던 코로나19 의료진 접종은 아직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애초에 이달 초에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가 2월 말이나 3월 초로 도입 일정이 늦춰지면서 접종 일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전체 5만 5천 명 정도인데 일단 도입이 되면 곧바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의료진이 접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중부, 영남, 호남에 있는 권역센터에서 각 지역 의료진이 접종을 받습니다. 이후엔 각 병원에서 자체 접종을 할 텐데 접종자가 120명 이상이면 해당 병원에서 또 접종자가 병원에 120명 미만이라면 중앙이나 권역별 접종센터로 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백신이다 보니 혹시나 모를 백신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접종을 맞는지는 뭐 개별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접종 일주일에서 사흘 전에는 대상자에게 문자로 언제 어디서 맞는지 통보가 가기 때문에 혹시나 놓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코앞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부작용이나 그다음 이상 반응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접종을 받고 물론 15분, 30분 거기 있으면서 그 즉시 이상이 나타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 뒤에 내가 집에 온 다음에 혹은 그 병원이나 의료진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반응이 나타나면 즉각 조치가 취해지고 네. 집에 가신 후 또는 일상으로 돌아가신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네. 접종 시에 QR코드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 접종 3일 후엔 이상 반응과 관련한 문자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어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집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대신 이런 거를 예방 접종 도우미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지만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급하게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국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곧 배포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의 제약회사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를 모레인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자 중 확진 초기이면서 경증인 환자, 그리고 폐렴 동반 환자일 경우에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중등증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 신청을 하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4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던데 무료로 공급이 되는군요. 네. 백신의 효과가 최소 3개월 간다니까 이 백신 치료제도 우리가 잘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대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밤 10시에 문을 닫거나 특정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다음 달부터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만큼 자영업자의 자율에 맡기되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특정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5단계 거리두기 방식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자율에 맡기되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양극화로 9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에 일자리 예산도 포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내 식당과 술집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죠. 지역 여기저기서는 그동안 못했던 축제도 시작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 오늘부터 달라지는 내용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서울 종로의 한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 대부분이 직장가이기 때문에 저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거리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채운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이나 카페는 오늘부터 1시간 더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영업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영화관과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 시설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사라집니다. 수도권에서만 약 48만 개 시설의 영업 제한이 해제되면서 그나마 숨통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 80일간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도 오늘부터 풀렸습니다. 다만 각 부대별로 병력의 20% 이내로 휴가 인원을 제한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됩니다. 또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복귀 후엔 다른 장병들과 공간을 분리해 격리 관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외박과 면회는 계속 금지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대체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했던 탓에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업시간과 별개로 거리의 사람들 자체가 줄었다 보니 여전히 막막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약간은 도움은 되겠죠. 뭐 별 큰 도움이 안 돼요. 또 여기는 2차로 거의 오다 보니까 막막한 거죠, 한마디로. 뭐 오늘부터 또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일단 저희는 그냥 크게 저희 매출이나 어디에 뭐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역시 유지되는 상황이라 당장은 크게 상황이 나아지긴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는데 정부가 너무 섣불리 완화한 것은 아닌지, 지금도 일부 식당이나 주점은 테이블을 살짝 띄운 채 5인 이상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현장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그리고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다 풀렸죠. 부산 해운대에서는 미뤄졌던 빛축제도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엔 부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해운대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조명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리려다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던 해운대 빛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1시간 전인 6시 30분에 일제히 불이 들어왔는데요. 이곳 구남로를 비롯해 해운대 백사장에 설치된 조형물도 다음 달 28일까지 매일 밤 10시까지 불을 밝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면서 미뤄졌던 축제나 행사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입니다. 이곳 부산을 비롯해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52만 곳이 해당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도 참석 인원이 500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주로 밤 손님이 많았던 업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집은 밤늦게 술 먹는 손님들이 많아서 오늘 특히 재료나 그런 거를 더 많이 준비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로 손님이 들어오는데 식당 끝나자마자 같이 문 닫아야 되니까 뭐 장사를 거의 못 했죠. 기대가 많이 크지요. 이제 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들의 긴장감마저 풀리는 건 아닌지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되고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국 여기저기서 이렇게 밤에 불을 밝히며 신나는 분위기지만 수도권만은 예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거든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익명검사를 실명검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확진이 됐을 때 바로바로 연락해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헬스장입니다. 지난 10일 한 명이 확진된 뒤 연쇄 감염이 이어져 코로나19 환자가 39명까지 늘었습니다. 샤워장과 탈의실 등 공동 이용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누적 확진자는 나흘 만에 1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본관 7층에서 9층까지 3개층 병실에서 환자와 간호사, 보호자, 간병인까지 다양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일부 환자와 간병인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오늘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신규 확진자는 344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나올 정도로 수도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익명 검사가 이뤄졌던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적는 실명 검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설 연휴 닷새 동안 행정안전부에는 마스크 미착용과 가족 친지 모임 등 5,600여 건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국제학교로 불리는 미인가 학교를 대거 만들며 세를 확장해 나갔던 IM 선교회. 지금까지 여기서 무려 417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경찰이 방호복으로 중무장을 하고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국제학교들을 만든 마이클 조 IM 선교회 대표도 곧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복에 장갑과 고글, 마스크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전 IM 선교회와 미인가 교육시설인 IEM 국제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4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주로 이제 뭐 학업 계획 관련 서류라든가 교육 자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마이클 조 IM 선교회 대표와 산하교육시설인 IEM 국제학교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에 시설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진행했고 좌석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미인가 시설인 IEM 국제학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EM 선교회 산하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417명.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마이클 조 IEM 선교회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무려 200여 건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교사들이 입건됐죠. 자신들도 그 영상을 보고 스스로 놀랐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교사 6명이 원장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중 혐의가 가장 무거운 2명이 결국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보육교사가 긴 베개로 서 있는 여자아이를 후려쳐 넘어뜨립니다. 또 다른 교사는 구석으로 뛰어간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된 건수만 20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인천 서구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과 원장이 가담한 학대 의심 행위들입니다. 그중 가장 혐의가 무거운 교사 2명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 앞에 섰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아까 그냥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10명의 피해 아동 중 5명엔 장애가 있고 공립어린이집이란 점에서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아이의 엄마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구속돼서 제대로 된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교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CCTV와 진술 등을 토대로 제기된 학대 의혹을 하나하나 입증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해 9월 한 보수 성향 사이트에 해외 아동 성착취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이후 이들은 음란물을 올린 적이 없다며 취재기자를 괴롭혔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동영상을 유포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죠.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일간베스트 커뮤니티에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이 성교육 실습이라는 제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해외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게시한 겁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게시글은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유포자가 VPN, 즉 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 접속해 해외 IP를 경유한 상태였고 일베 사이트에도 개인정보가 구글 아이디밖에 남지 않아 범인 특정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구글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 IP 주소를 확보해 약 3달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20대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지난 9일 검찰도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VPN 등을 통해 불법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거거든요. 국제 공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 포르노 같은 것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경찰은 우회 기법을 쓰더라도 IP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해 불법 영상물 게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설 연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 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는 달아났습니다. 놀란 여성이 오토바이 차량 번호를 외워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겠느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설날인 지난 12일 배민라이더스 배달 기사가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배달 기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성과 함께 탑승했는데 이런 행동을 벌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헬멧 때문에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오토바이 차량 번호를 외워 신고했습니다. 자주 보게 되는 배달 기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네, 많이 무섭죠.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이제 같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 생긴 걸 보니까 같이 타는 게 무서워질 것 같아요. 경찰은 배달의 민족 측의 협조를 받아 이 남성을 특정한 뒤 공연 음란죄 혐의로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흥국생명 배구단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국가대표 자격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안 된다. 무기한 출전 정지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게 아니냐는 강경한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른 선수들 폭행까지 또 추가 폭로되면서 대통령마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데 기여했던 이재영, 이다영 선수. 저는 처음 올림픽 나가는데요. 연경원이 있을 때 저도 꼭 메달을 꼭 따고 싶어요. 다영이랑 올림픽에 나간다면 조금 더 뭔가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것 같고. 하지만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논란에 결국 올림픽 본 무대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배구협회 측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향후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쌍둥이 자매는 올해 도쿄올림픽은 물론 징계가 철회되지 않으면 대표팀 지도자로도 활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소속팀 흥국생명 배구단도 두 선수의 무기한 출전 정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선수들의 출전도 불가능하며 연봉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선수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프로 여자 배구 학폭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중학교 입학 때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체육 분야 폭력 근절에 특단의 노력을 촉구한 상황. 하지만 이딴 폭로에 배구계를 향한 여론의 분노도 가시지 않고 있어 학폭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잠시 정차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해도 운행 중 폭행으로 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운행을 할 의사가 계획이 있다면 정차 중이라도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비슷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48살 남성 김모 씨는 막다른 골목으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습니다. 차량 시동은 켜진 상태였고 김 씨는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소된 김 씨는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지만 1심 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보고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특가법이 적용된 겁니다. 김 씨는 운행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맞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다른 승객을 상대로 영업할 의사가 있다면 운행 중으로 봐야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결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이 기소가 된다면 본 법원에서 밝힌 법리는
이용구 차관의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차관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조사 대상자를 42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 쓰레기가 모이는 선별장입니다. 어제 오늘 단 이틀 동안 수거한 쓰레기만으로도 선별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회용품 옆으로 트럭이 계속해서 쓰레기 더미를 쏟아냅니다. 선물 포장에 이용된 플라스틱 등 모두 이번 설 연휴 기간 배출된 쓰레기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반입된 양만 무려 62톤. 하루 40톤까지 처리가 가능한 탓에 이 선별장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별장에선 재활용품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따로 골라내는데 일반 쓰레기가 뒤섞인 경우가 많다 보니 안 그래도 부족한 일손은 더욱 딸립니다. 힘들죠. 힘든데 어떡해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일반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지난달 말부터 물밀듯이 들어온 택배 포장용 스티로폼 박스는 재활용 처리에 더 많은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포장에 이용되는 스티로폼 박스도 연휴 기간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품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경우 재활용이 힘들기 때문에 일일이 떼어내는데 더 많은 수고가 들기도 합니다. 제때 반입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 손이 비는 직원들은 모두 선별장으로 나와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적정 물량을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지금 못한 물량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하고 그것도 더불어서 이제 우리 전 공사 직원들까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취재진이 찾아왔을 때와 비교해도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몸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면 제품을 만드는 업체부터 사용을 줄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와 비닐 줄일 수는 없을까요? 기자가 실험해보니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도 안전한 물건이 꽤 많았습니다. 다 쓸데없는 포장인 거죠.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서울의 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최근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제품을 사려면 직접 담을 용기를 가져와야 하지만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있는 거 활용하고 새로운 쓰레기는 덜 만드는 쪽으로 하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또 근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오늘 처음 와봤어요. 내용물 포장재로 플라스틱 용기는 꼭 필요한 걸까? 소비자에게 익숙한 제품들을 골라 플라스틱 용기를 제거하고 내용물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품의 앞 뒷면과 측면 모서리를 3회씩 총 12번 떨어뜨려 봤는데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도 내용물 파손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자주 먹는 김입니다. 수차례 낙하 실험을 반복했지만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대 포장이라고 의심할 만한 것에서부터 플라스틱 용기 자체가 불필요해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의 사용을 탓하기 이전에 제품 생산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플라스틱이 많이 이용되는 것은 편리하기 때문이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서 일단 먼저 이쪽을 줄여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분담금을 높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캐모마일이네요. 이거 제가 잘 마시는 차인데 네, 맞습니까? 캐모마일이라고 하면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차로 우려 먹는 거 이런 걸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장관의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는데 그중에서 황희 장관의 배우자가 받은 캐모마일이 화제입니다. 캐모마일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황 장관은 왜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등으로 논란이 됐던 그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꽃을 선물한 게 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 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꽃말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여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황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었죠. 황 장관에게 특별히 이 캐모마일을 준 건 황 장관에게 청와대가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또 신임 장관들에게 별도로 당부한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각 장관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 그 내용들을 담아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근 체육계에선 성추행과 학교폭력 등 문제가 잇따라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황희 장관에게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권치승 장관에겐 손실보상제를 강조했습니다.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정의용 장관에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도 가시적 성과를 위해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종이컵 보증금. 뉴스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습니다. 다시 보증금을 내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시행일은 내년 6월부터입니다.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숍을 이용할 때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다만 일회용 컵을 사용한 후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50원, 100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50원, 100원 했었던 게 일단 맞고요. 하지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몇십 원이 될 수도 아니면 몇백 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금액은 향후 연구 영역을 거쳐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회용품은 뭐 이렇게 비단 이 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나무젓가락도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커피숍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플라스틱, 그리고 종이컵, 빨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매장 내에서 내년 6월에서 7월경부터는 모두 사용이 금지되게 되는데요. 현재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 이런 것도 앞으로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드시는데요. 플라스틱 또는 나무젓가락 지급 앞으로 제한됩니다. 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이 똑같이 사용 금지되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매장 입구에 많이 비치가 되는 우산 비닐, 이런 것도 대규모 점포에선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일회용품 쓰지 마라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우르르, 코로나 와중에 사람이 우르르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까? 강원랜드가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에 들어갔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영업이 재개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강원랜드가 1일 입장 가능 인원을 1,200명으로 두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전에 1,200명분에 대한 입장권 예약을 진행했는데 이게 또 이미 마감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두 명이 아니라 1,200명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아직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1,200명 한꺼번에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발열 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객장 안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한들 1,200명, 이 수백 명 정도만 몰린다고 해도 방역은 아마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카지노장에 이런 대규모 인원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건 카지노 이용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아서 1,200명이나 입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5인 모임 금지는 유지되면서 카지노장에는 1,200명이 동시에 들어간다. 지금 분위기에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정부 정책이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도 그렇고 컵 보증금 제도도 뭐 빈틈이 참 많고 채워야 할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문을 닫는 밥차와 무료 급식소가 늘면서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굶주림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 여기저기서 누구나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착한 냉장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일석이조죠. 세상 돋보기 이호정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시장 주차장 앞에 한 냉장고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안 쓰는 냉장고인가 했는데 누군가 나타나 쌀과 반찬 등 음식들을 채워 넣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꺼내 가는데요. 바로 아무나 넣고 꺼내 먹을 수 있는 공유 냉장고입니다. 공유 냉장고의 시작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은 13억 톤, 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독일에선 거리의 냉장고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많아 버려지는 먹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겐 맛있는 한 끼가 되었고 이젠 전 세계 140여 개 도시에서 환경 지키기는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남은 음식물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게 이 냉장고의 원칙. 물론 술이나 약품류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관리는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처음으로 너무 감사하죠. 들었을 때야. 뭐 하나 얼마나 비싸다고. 폐지를 줍던 할머님도 냉장고를 이용합니다. 한잔 갖다 먹어요. 맨날. 온 겨울에도 갖다 먹고. 하나씩만 가져가는 거지. 다 가져가면 안 되지. 너무 가져가게 된다든가 가져가는 거. 이제 무친 거에 한번 갖다 놓고 해봤어. 생각 밖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가져간다고 해서 또 몇 개씩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해요. 그냥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어떨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눈치 보고 가지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가게에 있다가 뭐 화장실 가려고 볼일 보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랑 눈이 딱 마주치면 집을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냥 갖다 드세요. 그러면 나 미안해서 그래서 아유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갖다 드시라고. 좀 미안해. 지난 2018년 이곳 수원의 세대였던 공유 냉장고는 현재 24대가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작년에만 15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원을 넘어 더 많은 곳에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과 의정부엔 그냥 드림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노숙인을 지원하는 시설에 설치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사시는 우리 이용인들은 진짜로 먹을 게 전혀 없죠. 시설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와서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좋죠. 도움이 되죠. 음료수를 들어도 좀 낫고 없는 것도 마시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냉장고를 채워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와 보면은 다른 게 또 들어와 있어요. 비었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숨은 천사님들이라 그럴까? 너무 좋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 백기환 선생이 오늘 오전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제 누가 우리에게 회초리가 되어주실까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화꽃을 든 조문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원작자이자 한국민주화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백 소장은 지난해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32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민주화운동에 매진한 백 소장은 지난 1974년에는 유신 반대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이후 민중운동 진영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세상 만들기. 이게 아버님의 노남에게 뜻이었습니다.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치권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재벌 개혁부터 검찰 개혁 문제가 힘들 때마다 힘내라고 좀 더 사셨으면 좋았다. 너무 빨리 가셨다. 이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주화운동 1세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직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백 선생의 뜻을 잇는 길이 아닌가. 장례위원회 측은 백 소장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엄수하고 19일 오전 발인 후 연결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음 달 말에 지급하되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편 지급을 미룬 대신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선 또 돈 선거냐, 아예 선거일 전날, 그러니까 4월 6일에 지급하라며 비꼬았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말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 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에게도 지급하겠다는 건데 지난 3차 때 280만 명보다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피해 규모가 커진 만큼 그동안 지원했던 최대 300만 원보다 그 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느냐며 또다시 돈 선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4.7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10조 원에서 최고 30조 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추경 예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다 무산된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토론회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는 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단일화 TV 토론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안철수, 금태섭 후보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 유권 해석 결과 단일화 TV 토론은 단 1회만 가능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금 후보 측은 선관위 해석은 20년 전 사례일 뿐이라며 토론 강행을 주장했습니다. TV 토론의 방송사와 자유 형식인지 의제를 정하는 형식인지를 두고도 이견이 컸습니다. TV 토론 이제 하기로 한 것이고 실무적인 아주 세부적인 것들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오는 18일 총 80분 동안 첫 TV 토론을 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혼자 살려다 공멸한다고 비판했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소위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만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양측 실무협상단은 2차 토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선관위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면세점 매출이 지금은 말도 아니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중국 손님으로 붐비는 서울 시내 명동 면세점입니다. 화장품이 단 20분 만에 동인할 정도인데 면세점의 수익은 기대보다 훨씬 못합니다. 포커스M, 오늘은 박은채 기자가 면세점 업계의 위기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명동의 한 면세점 앞입니다. 100m가 넘는 줄이 건물 바깥까지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인 보따리상인 다이궁입니다. 물건이 공항보다 다양하고 많다 보니 명동 면세점은 다이궁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구매 한도가 없고 부피도 작다 보니 다이궁들에게 화장품은 최고 인기 품목입니다. 얼마 만에 물건이 동인하는지 시간을 재보았습니다. 매장을 열고 단 20분이 걸렸습니다. 저희 거의 아침 오픈할 때 매장에서 모더표 나눠드리거든요.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원짜리를 양손에 5개씩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길이 막히면서 면세점 방문객은 이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면세점 매출을 중국 다이궁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저희가 한방 있었던 게 대리 구매상들이 아직까지 좀 있어서 다이궁이 면세점 수익에는 도움이 될까? 다이궁 시장이 커지면서 집단을 이루어 움직이는 이들은 면세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악재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는 하이난성 면세점은 설립 1년 만에 부동의 세계 1위였던 스위스의 듀프리를 제쳤습니다. 면세점 업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면세점 산업이 지금 생긴 이후로 최악의 지금 상황이고 그 위기 상황에 맞게 지금보다 2~3배 정도로 면세 한도를 올리고 문화 관광 상품이 세면은 한국을 여전히 찾을 거고요.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는 좀처럼 줄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할 일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20년) 전통의 공깃밥 1,000원 공식이 깨질 듯합니다. 쌀값에 기름값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1,500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통 5만 원 수준인 쌀 20kg 한 포대는 최근 7만 원에 가깝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일부 브랜드 쌀은 10kg 한 포대 가격이 5만 원 안팎입니다. 쌀값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집밥 수요가 늘었고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1년 전보다 급등하면서 생활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서비스 개념으로 단돈 1,000원에 제공하던 공깃밥도 이젠 부담이 됐습니다. 올려야 되는 건 당연히 사람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서비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가만 해도 한 500원, 600원 되는데 예전에는 한 300원, 350원 되는데. 올리면은 고깃값을 다 올렸으면 좋겠어요. 다 올라서 1,500원이나 2,000원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깃밥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석밥 업체들도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6%에서 11% 소매 가격을 올릴 계획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공깃밥이 공짜 혹은 1,000원이라는 공식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발생 지역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는 다 없애는데 이걸 반경 1km 이내 선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수입을 해도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는 달걀 값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꾸준히 오르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달걀 구매를 망설입니다. 먹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비싸져가지고.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가 확산하면서 특란 30개 한 판 가격은 평년 대비 40% 이상 오른 7,500원 선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도 1,000원가량 비싸진 건데 심지어 10,000원을 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달걀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달 말까지 2,400만 개의 달걀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2주 동안 예방적 살처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 농장 반경 3km 안의 모든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하던 곳에서 반경 1km 내에서 같은 가축을 키우던 농장만 살처분합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1.4건 발생하던 가금 농장 감염이 이달 들어 0.83건으로 줄어드는 등 AI 확산세가 주춤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 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달걀값이 안정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살처분 완화가 AI 재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미국은 시내에서 스키를 타고 러시아는 하루에만 눈이 59cm나 쌓여 도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눈 때문에 고생하는 건 이들 나라 도시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다른 트럭과 뒤엉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차선은커녕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국 북서부 시애틀에선 시민들이 스키를 타고 이동합니다. Actually really like the snow out on Capitol Hill. Everything's so quiet and peaceful, which is really weird for Capitol Hill. 러시아 모스크바에선 중장비까지 동원돼 눈을 퍼내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눈이 59cm나 쌓였는데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Работаем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днем и ночью. Принимаем снег. За прошедшие сутки приедет 1500 кубов. 스페인과 독일,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에선 지난달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눈이 드문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도 예외 없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지구 곳곳을 폭설과 한파가 급습한 건 찬 공기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가 지구온난화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강진으로 피해가 컸던 일본에서도 폭설이 예보되면서 후쿠시마현 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이번 주에는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대관령과 충청, 경북 의성 등지도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전국 곳곳에는 눈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을 따라선 최고 7cm,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남부 곳곳에도 1에서 3cm가량인데요. 짧은 시간 강한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도 동반됩니다. 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추위 덕분에 대기질은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호남을 따라서는 또다시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서 무척 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은 내일 밤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의 강풍은 낮까지 잠시 잦아들었다가 오후부터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